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언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건 우선 세 개예요. 대표적으로 스크립트 언어들과 언어인 R과 파이썬이고 그 다음에 Node.js라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서버 사이드 서버 개발 언어입니다. 각각 특색 있는 개발 도구들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다른 애도 다 있어요. 어지간하면 겹쳐서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언어를 배워야 되나요? 지금 당장 자기 손에 잡히고 옆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빨리 배우세요. 라고 저는 주장하는 편이에요. 환경적으로?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어차피 뭐 하나 잘하면 다른 애 그냥 할 수 있어요. 되게 재수없는 말 한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아니 예를 들어 크롤링의 단계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로 하는 법 이렇게만 알면 돼서 뭔가 원론적인 큰 줄기를 알게 된다면 각각의 언어로 하는 법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애들로 하는 걸 추천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익숙한 R을 사용하는데 R에서는 좀 기본적인 패키지 두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HTTP 표준 프로토콜 통신규약 방법대로 서버에게 요청을 날려주는 걸 쉽게 해주는 패키지인 HTTR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HTTP에서 R만 바꾼 거 맞아요. P를 R로. 네, HTTR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때 설명드렸던 문법들을 그대로 함수 이름으로 제공해요. get, post, put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문법대로 그냥 그 요청대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쉽죠. 그리고 그 다음번 소개해드릴 건 RBEST, VEST라는 패키지인데 얘는 HTML을 파싱해주는 애예요. 파싱이란 건 필요한 규칙에 맞게 내가 일부 데이터만 갖고 오도록 동작하는 걸 뜻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얘가 대표적으로 뭐 H1 태그에 있는 글자만 주세요 같은 걸 시키는 애죠. 그래서 제목만 주세요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이 코드 짜면 많이 어려워요? 얘는 뭐가 허들이냐면 CSS 셀렉터라는 게 허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CSS 셀렉터라는 건 H1 태그라는 걸 지정하는 문법 규칙이 또 따로 있어요. P 태그. 근데 그 태그 안에 메타데이터라고 예를 들어서 클래스는 뭡니다. 아이디는 뭡니다. 뭐 링크 href는 뭡니다. 이런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태그 밑에 태그 위에 태그, 뭐 자식 태그랑 부모 태그라고 하는데 노드 정확하게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제 입장에선 허들이고 그런 걸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셀렉트 가젯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셀렉트 가젯이란 건 크롬에서 제공하는 크롬 익스텐션, 그러니까 추가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건데 걔를 클릭하고 내가 웹페이지에서 갖고 오고 싶은 애를 클릭하면 걔의 노드 정보를 줘요. 뭐 얘가 무슨 태그고 무슨 클래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덜 알고 있어도 사용하기 좋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셀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최소한의 것들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좀 궁금하면 박 박사님이 알코올릭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화면에. 맞아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알코올릭 깔때기 특집이네 오늘 그냥. 아이고 기승전 알코올릭으로. 근데 진짜 잘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던 것도 그렇고 앞에 저희 9회 방송에서 그렇고 제가 항상 크롤링을 공부하다가 느끼는 것이 HTML을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조금 의문도 가끔 생기거든요. 사실 HTML을 아는 것보다 CSS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때 설명드릴 때 마크업 랭귀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마크업 랭귀지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태그가 어떤 의미를 지녀요. 얘는 제목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H1 태그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웹페이지 내에 제목이 5개야. 근데 걔네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싶어. 디자인? 네, 디자인. 색깔, 폰트. CSS라는 게 H1 태그에는 폰트 15에 뭐 글자체는 뭐 나눔 폰트에 뭐 볼드체 넣고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이런 걸 쓰는 애가 CSS예요. 서식 같은 걸 정해주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서식이에요. 서식 문서란 뜻이거든요. CSS가. 스타일 시트예요. 그래서 걔네가 HTML 문서를 보고 자기가 지정해놓은 스타일 시트에 맞는 애들만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H1 태그가 5개 있어. 근데 얘를 뭔가 다른 색깔이나 다른 모양을 지정하고 싶어요. 같은 태그인데.
그러면 아이디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언클릭이라든지 뭐 몇 가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걸 넣게 돼 있는 거죠. 뭐 H1 태그에 아이디가 컨텐츠 타이틀이라면 뭐 폰트는 18로 해. 그 다음에 여전히 H1 태그인데 아이디가 add 타이틀이라고 하면 폰트는 13으로 해 라고 하면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태그는 같은데 서로 다른 속성 값들이 있고 그죠? 거기에 서로 다른 서식을 입혀주는 기능을 하는 거군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분해서 그 필요한 것만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H1 태그 중에서도 얘를 가져와라. 네, 클래스 뭐 컨텐츠 타이틀만 갖고 와라. 클래스 아이디 컨텐츠 타이틀만 갖고 와라. 뭐 아이디 add 타이틀만 갖고 와라.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시각적으로 보려면 여러분 만약에 크롬을 켜고 계시면 F12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가 바로 뜨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헤드나 바디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왼쪽 화면에서 이 코드가 어디에 그 해당되는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바디가 이거고 뭐 이렇게 헤드가 이거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그거를 이해하려면 HTML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 이름 그 자체. 태그 그러니까 이름.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속성들, 메타데이터를 뜻하는데 메타데이터는 문법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관례로 사용했던 아이디랑 클래스가 아주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써서 그 숏컷이라는 쉬운 문법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속성 이름과 속성 값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요 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그들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고 네네. 어떤 규칙으로 들어가 있는지만 알면은 어떤 크롤링 할 규칙으로?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얘라고 지정해서 갖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걔가 무슨 기능인지 우리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태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쵸. 뭐 라벨을, 제목에는 똑같은 태그 붙어 있구나. 우리 이제 그것만 구별할 수 있어요. 저게 제목이다라고만 알면 그렇죠. 네. 그럼 현실적으로 좀 웹 이렇게 찾아보면 뭐 네이버 카페 크롤링 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공유한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대로 갖다 쓸 때 뭐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잘 돌아가나요? 안 돼요. 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미안해요. 아니 근데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네이버 카페만 해도 되게 오래된 서비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카페들마다 모양이 좀 달라요. 네. 그러면 그 코드는 그 카페만을 위해서 짜여 있는 코드일 가능성이 크기 굉장히 때문에 높은 거죠. 네. 다른 카페는 적용이 안 된다. 네. 그렇기도 그리고 하고 뭐 업데이트되면 또 안 되고. 네. 그리고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블로그였거든요. 네이버 네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는 개편을 여러 번 했는데 그거를 옛날 거를 버리지 못해서 계속 덮어 써놨어요. 그래서 구조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 옛날 구조 위에 뭐가 더 추가되고 네, 뭐 얹어지고. 아이프레임이라 그래서 안에 쌓아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상중으로 돼 있거나 아이프레임. 네, 뭐 그런 게 있고 아이프레임은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보기 어쨌든. 싫게 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네. 갖고 오기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사전 지식을 좀 잘 모르면.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뉴스 텍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네이버 뉴스는 N2H4라는 패키지,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DNH4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네. 직접 본인이 만드셨다고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장난 아닌데. 이거 엄청 유명한 패키지예요. 아니 그러지 마. 왜냐하면 텍스트 마이닝을 하려면 일단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크롤링은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박사인 거죠. 역시. 그래서 R 커뮤니티에서는 이 패키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잠깐만. 우리 다 실명 공개 안 하고 그 방송하는 거 아니었어요? 누구야? 누군지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박 박사님이? 아니, 다 아실 거예요. 그 대표 그 박 박사가 만든 패키지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1등이죠. 저는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거는 좀 되게 쉬운데 제가 좀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건 댓글을 좀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 있다. 왜냐면 댓글이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좀 잘 속을 파갖고 좀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도록 짜놨어요. 그래서 함수를 그냥 get content 코멘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댓글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패키지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박 박사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계속 동작하게 그렇구나.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 아니 저 어떤 안 분이 죽어 패키지가. 야구 기사에 달린 댓글 분석하는 걸 했는데 박 박사님 이 패키지를 쓴 걸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야구 스포츠 기사에 달린 댓글들, 막 악플들 뭐 이런 거 수집하는 거였는데 이거 써서 막 하더라고요. 그 댓글 갖고 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저 특히나 다음 댓글은 제가 수건 사업이었어요. 걔는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한
진짜 뭐 물론 제가 그 시간 동안 매달리진 않았지만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야. 그거를 혼자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정말 고생인데 그거를 박 박사가 대신 해가지고 패키지로 만들고. 그냥 함수만 쓰면 데이터를 갖다 주게 만들어준 거죠. 이야, 그리고 엄청 관리도 거죠. 계속 해주고. 그렇죠, 공짜로. 저분은 돈 좀 드려야 되겠네. 이제 네.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랑 이렇게 네, 본인이 충분히-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막 칭찬하면 되게 어색해. 이제 다음으로 네네. 파이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방금 소개해드린 패키지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뷰티풀 숲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뷰티풀 숲. 네, 뷰티풀 숲은 아름다운 숲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써서. 단어는 그게 맞아요. 아, 네. 근데 BS4 숫자 4라는 네. 걸로 패키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알베스트랑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요. 네. 알베스트가 반대로 요걸 보고 좀 차용해서 따라 만든 패키지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파이썬에서 사실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스크랩파이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스크랩파이. 네, 스크랩파이는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요청하기, 가져오기, 저장하기 이런 일련의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소위 파이프라인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그거를 알아서 계속 자동으로 돌게끔 하는 옵션들을 줘서 조금 더 크롤링을 쉽게 해주는. 그리고 얘네가 심지어 이게 어떤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오픈소스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청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얘가 관리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파이더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똑같이 만든 코드를 디플로이하면 서버에서 돌아서 결과를 줘. 디플로이 한다는 건? 그 서버에다가 이 코드를 올려서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서버에서 이 코드가 돌아간다. 네, 그래서 내 네, 컴퓨터가 로컬이 꺼져 아니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오, 좋네. 그럼 스케줄러 같은 걸 안 써도 그 스케줄러 같은 세팅을 설정 값으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죠. 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웹은 계속해서 변하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회사가 후원한다거나 이런 걸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네. 맞아. R에서도 RStudi오에서 만든 패키지들이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맞아요. R이랑 파이썬이랑 지금 소개해 주신 이게 똑같은 기능을 해요? 아니면 어떤 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게 좀 구분이 돼요? HTTR이랑 알베스트를 합친 게 BS4. 아. 아니 정확하게 그렇진 않지만 네네네. 비슷하다. HTTR이랑 비슷한 건 사실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네네. 리퀘스트 요청. 그게 HTT랑 똑같고 BS4랑 알베스트랑 똑같고. 근데 이제 BS4가 뷰티풀 숲이 조금 더 이 어느 위치를 지정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렇군요. 네, 조금 더. 그리고 스크랩파이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네.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지금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HTTP 요청이란 걸 하는 법을 알고서 동작하는 애들인 거고 서버 사이드에서는 그럼 무슨 짓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만 해도 실제 사용자 요청 이외에 이런 뭔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공격을 위해서 들어오는 요청이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 10만 건쯤 된대요. 공격 같은 것도 들어온다고요? 월 10만 명. 10만 명이 네. 네이버를 공격하기 위해서도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게 실제 사용자가 동작하는 거가 아니고 네, 이런 네. 식으로 우회해서 동작하는 것들을 그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그게 브라우저가 아니라면 막아야 된다 같은 걸 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비용이니까. 네, 그렇기도 트래픽 하고 비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 페이지라는 건 이 요청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 브라우저 요청하는 것처럼 요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브라우저를 코드로 조종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셀레니움이요? 네. 아. 그러니까 매크로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레니움 설정해서 딱 실행시키면 막 브라우저도 켜고 막 그런 자기가 거죠, 자동으로 그런 그래갖고 막 돌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셀레늄이에요. 근데 이제 셀레늄이라는 건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또 이런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표준이 있어요. 네네. 그 표준을 지켜서 만든 애고 아. 그래서 사실은 원래 사용법은 웹 개발의 테스트용이에요. 사이트가 잘 동작하는지 네. 테스트하는 용도. 그런 개발 용도로 사용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런 원래 셀레늄이 그렇게 만든 네, 거예요? 네, 원래 그 용도예요. 그래서 다 그 마우스 동작 이런 것들 다 정의돼 있어요. 아. 하나씩 다 눌러보고 제대로 움직이나 확인하는 건데 그쵸. 우리는 누른 다음에 긁어오는 식으로 하려고 그쵸. 하거든요. 매크로 기능도 하는 것 같네요. 매크로예요. 매크로죠. 그러니까 브라우저 전용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노드 JS에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푸페티어?
푸페티어. 네, 푸페티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는 구글에서 직접 관리해요. 구글에서 야, 좋네. 아까 말한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게 셀리늄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브라우저가 직접 이 GUI가 켜져. 막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서버 네네.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켜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그대로 수행한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헤드리스라고 불러요. 헤드리스? 헤드리스,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없어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동작하는 걸 뜻하는데 보여지진 않지만 동작하고 있다. 네,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거랑 똑같이 동작하지만 이 화면에 보여주는 건 안 할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가상의 웹브라우저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푸페티어는 특별히 크롬, 헤드리스 크롬을 컨트롤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엄청 병렬로 막 웹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크롤링을 한다거나 하는데 많이 사용하죠. 훨씬 빨리 훨씬 브라우저를 빠르죠. 동작하는 작업을 이 할수 있다. 컴퓨터가 이 화면에 띄우는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지 불러오고 네, 이런 네. 것들을 안 하고 네, 요청하는 애를 그 HTML 문법에 맞게 재구성해서 띄운다거나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되기 화면 때문에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다 빼고 그죠. 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요청보다는 좀 느립니다만 그래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 시점에서 저희 뭐 그 박 박사님이 아마 조금 더 크롤링 시 유의할 점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시긴 했는데 크롤링 사례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 언제 그러니까 언제 어떤 데이터를 주로 수집을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 넷이야 크롤링 대충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뭐 본인 경험 본인의 경험이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사를 모아서 뭐 어디다 쓰는 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장 생각나는 건 확실히 저는 이제 네. 제 석사 연구 때 어떤 자료를 썼는지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포스트 쓴 텍스트를 다 가져왔어요. 그거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공개해 놓은 자기 프로필이 있잖아요. 네. 몇 년생이다. 네, 그다음에 남자다 여자다. 네네. 갖다가 저는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음. 남자가 쓴 건지 여자가 쓴 건지 아니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의 사람이 쓴 건지 내 정보를 그렇게 긁었단 말이야? 공개 정보를 다 긁어 와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프로필 쪽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진 않고 텍스트만 가지고 그 프로필을 추정하는 문제를 푸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글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30대 남성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정확도가 잘 나왔어요? 그때 한 88% 정도였던 것 같아요. 높다. 네, 그래갖고 뭐 근데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전처리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네. 정확도가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네네. 그런 연구 용도로 우선 사용을 했고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고객들의 웹 텍스트를 볼 때 뭔가 프로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같은 식으로 이제 기여를 설명을 했었죠. 혹시 뭐 다른 패널 분들이라도 좀 사례 설명해 주실 만한 제일 게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SNS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사람들이 생성해 내는데 그걸 분석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하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이 출시를 이 물건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댓글 후기를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겠죠. 그런 걸 분석할 때 일단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죠. 동향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는 것 그렇죠. 같아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기사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수집할 때도 쓰는 것 같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리고 논문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뭐 특정 연대 구간을 설정해 놓고 이 구간에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그 주제의 키워드에 어떤 논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때도 그 크롤링 쓰는 것 같고 그렇죠. 시대별로 어떤 연구 주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졌었나 이런 걸 분석할 때도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다 수집하고 나서부터 분석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할 때 공시 같은 거 막 나오는데 어떤 공시가 날 때 주식이 오르더라 막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페나 뉴스에 나와 있는 기업과 관련된 텍스트를 수집해서 이 기업에 대한 평판을 분석한 다음에 이걸로 이 주식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예측한다든가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성공 여부는 이제 둘째로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제 취업 사이트에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그 취준생들의 의견이나 평가? 어떤 평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A라는 기업 공고가 올라왔을 때 뭐 여긴 어때요 뭐 이제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올라오고 카페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분석해서 오해가 있는 것들 좀 풀어주고 좀 강점으로 삼을 만한 건 그쪽으로 더 마케팅을 푸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기 관리 이런 쪽으로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네. 뭐 조직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 그걸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알람을 주고 빨리 대응할 수 있게. 그런 건 그런 식으로도. SNS에 좀 봇을 돌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SNS에서 그런 데이터가 빨리 나오니까 네네. 얼른 찾아보게 할 수 있게. 그렇게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랑 연관돼서 이제 마지막 준비해 주신 아젠다 나올 것 같은데요.